메디체크 건강 소식 6월호 당신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전 건강결심 리포트 한국인의 영양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다이어트를 외치며 필요 열량보다 적게 먹거나 귀찮아서 간단히 한 끼 때우는 등 영양 불균형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필요 열량 섭취는 줄고 비만은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2021년 한국인의 연령대별 사망 원인을 보면 10대에서 30대 사이의 대부분은 자살이고 40대 이후부터는 암, 심내혈관 질환, 폐렴 등이 주 원인입니다. 이는 1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는 감정 조절이 중요하고 그 이후의 연령대는 영양이나 운동, 정상 체중 유지 등이 건강관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육체 노동이 중심인 농경사회에서는 환갑을 축하할 정도로 60세가 평균 수명이었지만 요즘은 의학 발전과 충분한 영양이 뒷받침되는 데 반해 무리한 노동은 필요 없어지면서 75세가 넘어서도 매일 운동하고 젊을 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디지털 문화의 영향으로 20대 젊은이들이 오히려 활동량이 줄어드는 등 신체 활동량 차이가 세대별, 개인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령대별 권장 섭취 열량과 개인의 열량 필요량 정도는 활동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몸은 저장한 것을 끌어냈을 때보다 먹은 것을 소화해서 쓸 때 가장 편안하게 기능합니다. 따라서 소모한 만큼 음식 섭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연령별로 장기가 쓸 기초 대사량, 신체 활동량, 스트레스나 기온차 등 적응을 위한 필요 에너지 정도를 합한 정도의 열량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충분히 섭취해야 질병 예방. 한 번에 운동을 많이 해 신체 활동량이 늘었는데 먹는 양은 똑같거나 오히려 줄여 상대적으로 열량 섭취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몸은 장기가 쓸 기초 대사량을 줄여 결국 질병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불안하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을 늘리거나 외출 등으로 활동이 늘 때 여성은 평상시보다 200칼로리, 남성은 300칼로리 정도 더 드시라고 권장합니다. 간식을 드시거나 평상시보다 열량이 높은 동물성 식품을 더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노인은 먹은 것을 지방으로 비축할 정도의 열량 섭취와 함께 끼니마다 위와 장이 찼다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단백질류와 과일, 채소와 같은 섬유질 등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몸이 최대한 제 기능을 발휘해서 구석구석의 염증을 없애주고 혈관을 더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즉, 잡곡밥, 잡곡빵과 같은 통밀류와 함께 고기, 생선, 콩류, 버섯류를 포함한 3가지 이상의 반찬이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약간 배부르게 음식을 섭취해야 증상이 생겼을 때나 혈관 노화가 시작된 고령자의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진료실에서 뵙는 대부분의 고령의 환자들은 쉽게 배가 불러온다며 한 끼는 통곡물로 어느 정도 차려 드시지만 나머지 끼니는 가볍게 고구마와 과일, 빵, 떡 같은 것으로 때우시는 경우를 자주 대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루에 필요한 열량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겠지요. 아무래도 꼭 해야 할 일이 적고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 열량 섭취가 전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매 끼니 고르게 드셔야 하는데 과일, 빵, 떡, 국수만으로 식사 끼니를 대신하고 그마저도 불규칙한 경우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모두 상승하는 검사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 들어 식사량이 줄어들 때는 일품 요리를 해 드시거나 과일과 우유, 떡과 우유, 치즈 등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 열량 섭취는 줄고 비만은 증가. 그렇다면 젊은이의 영양은 문제가 없을까요?
2020년 한국인의 성별 연령대별 평균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살펴보면 10대에서 30대 남성과 10대에서 40대 여성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필요한 열량보다 모자란 열량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및 젊은 성인들의 열량 섭취는 필요 열량에 못 미치는데도 2017년에 비해 2021년 초등학생 비만율은 9.1%에서 19.5%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 2년간 4.5%나 늘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의 비만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먹는 열량이 많지 않은데 왜 비만이 증가할까요? 청소년과 우리나라 20대에서 30대 성인의 생활 습관을 눈여겨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10대 중후반의 청소년과 20대, 30대 성인의 경우 아침을 거르고 학원이나 회사에서 저녁도 가볍게 일품 요리, 가공식품을 먹거나 맵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야식으로 폭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 끼를 걸으면 보통 약 500에서 600칼로리 하루 열량 섭취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영양소 결핍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2016년,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결식 빈도가 늘어날수록 철, 인, 비타민 B1 등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섭취는 부족하게 되고 열량 섭취도 적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몸에 필요한 열량과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몸은 에너지를 덜 쓰면서 비축해두려고 하고 대사 속도가 느려져 몸이 무거워지고 비만해지기 쉬워집니다. 또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건강관리는 스트레스 관리가, 고령자의 건강관리는 영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몸에 에너지원을 넣어주는 유일한 길은 영양이므로 규칙적으로 적어도 제때 3끼 식사와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성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합니다. 도전 건강 결심 솔루션 필수 영양소 섭취는 이렇게 건강을 위한 영양소 섭취 가이드 for 헬시 라이프 필수 영양소는 너무 많아도 적어도 안 되는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필수 영양소 섭취 기준을 숙지하고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3끼의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과잉 섭취 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0대 이상 성인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65% 이상이면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 가능성이 에너지 섭취 비율이 55에서 65%인 경우에 비해 1.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 고탄수화물 섭취군이 저탄수화물 섭취군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높아 대사증후군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년층의 경우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 섭취 비율이 높으므로 섭취 비율을 적절히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총당류, 식품에 내재하거나 가공 조리 시에 첨가된 당류를 모두 합한 값의 경우에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로 제한하고 첨가당, 식품의 제조 과정 조리 시에 첨가되는 꿀, 시럽, 설탕, 물엿 등의 경우에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 단백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성장 지연과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고 과잉 섭취하면 당뇨,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므로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다. 특히 단백질은 여성 노인의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노인의 근감소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 단백질 급원식품 10순위 1. 백미 2. 돼지고기 3. 닭고기 4. 소고기 5. 달걀 6. 우유 7. 두부 8. 멸치 9. 빵 10. 햄, 소시지, 베이컨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에 비해 2배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반면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19세 이상 성인의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300mg/1 미만이다. 필수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의 경우 식사를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한 영양소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미국 심장병협회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일주일 1, 2회 정도 어패류 섭취를 제한하고 있다. 오메가3 지방산, 급원식품 10순위 1. 고등어 2. 멸치 3. 오징어 4. 달걀 5. 꽁치 6. 조기 7. 김 8. 다랑어 9. 넙치 10. 어묵 실천 건강 생활 건강하게 나이 들기 노년기의 식욕부진 노년기 식욕부진은 매우 흔한 노쇠 증상 중 하나다. 그러나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원인을 찾아 교정하고 치료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식욕부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살펴보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 식욕부진은 매우 흔한 노인 증후군. 뚜렷한 기저질환이나 복용약제가 없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식욕 감소와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많다. 식욕부진은 노쇠의 표현형인 여러 노인 증후군의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로 지역사회 고령 인구에서 20%가량 나타난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한 노인 인구에서는 30에서 40%까지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흔히 관찰되는 식욕부진은 음식 종류의 단순화 및 식사량 감소를 유발해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나아가 노쇠와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증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욕부진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모두가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되어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받을 타이밍을 놓치곤 한다. 따라서 체중 감소와 근감소증, 노쇠로 이어지기 전 식욕부진 상태에서 빨리 발견해 원인을 교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식욕부진. 식욕부진의 원인 중 첫 번째는 노화에 따른 몸의 생리적 변화이다. 정상적인 우리의 몸은 식사 후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고 영양소가 흡수되면서 지방 조직과 췌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중 장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란 호르몬은 식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CCK, GLP-1과 같은 호르몬은 식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에서 분비되는 렙틴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역시 포만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식욕 촉진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는 점차 감소하고 반대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분비가 증가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식욕 부진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더해 위의 탄력 감소와 감소된 위장관 운동은 포만감을 빠르게 느끼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날 뿐 아니라 식사와 연관된 즐거움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 먼저 시각과 후각, 미각 기능이 감소됨에 따라 식사의 즐거움이 줄고 식사 후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뇌 보상 중추의 주요 물질인 도파민 분비가 감소되어 식사 후 만족감이 감소된다. 또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먹고 싶다는 욕구와 배고픔 자체가 감소해 식욕 부진과 식사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년기 식욕 부진에는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다. 평소 식사를 하는 환경이 바뀐 경우, 즉 병원이나 시설로의 갑작스러운 입원은 식욕 부진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평소 선호하던 음식의 종류나 관련된 식사법이 바뀌는 경우에도 식욕 부진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대로 외로움에 의한 식욕 부진이 대두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밥 친구가 없어지면서 혼자 먹는 어르신들이 증가했고, 고독감으로 인한 식욕 부진,
식사량 감소가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욕부진의 평가 방법. 아직 식욕부진의 표준화된 평가 방법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SNAQ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도구이며 아래와 같다. 식욕과 음식, 맛, 식사량과 식사 횟수에 대한 간단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점수의 합이 14점 미만일 시 6개월 내 5% 이상의 체중 감소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 나의 식욕은 A. 매우 나쁘다. B. 나쁘다. C. 보통이다. D. 좋다. E. 매우 좋다. 2. 나는 식사할 때 A. 몇 숟가락을 먹은 후 배부름을 느낀다. B. 한 끼 식사의 3분의 1 정도 먹은 후 배부름을 느낀다. C. 한 끼 식사의 2분의 1 정도 먹은 후 배부름을 느낀다. D. 한 끼 식사 대부분을 먹은 후 배부름을 느낀다. E. 한 끼 식사를 다 먹은 후에도 배부름을 느낀 적이 거의 없다. 3. 음식 맛이 A. 매우 나쁘다. B. 나쁘다. C. 보통이다. D. 좋다. E. 매우 좋다. 4. 나는 보통 하루에 A. 한 끼 미만의 식사를 한다. B. 한 끼 식사를 한다. C. 두 끼 식사를 한다. D. 세 끼 식사를 한다. E. 세 끼 이상의 식사를 한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 A는 1, B는 2, C는 3, D는 4, E는 5점에 해당. 점수의 합이 14점 미만 시 체중 감소의 위험이 높음. 다면적인 접근의 중요성. 식욕부진은 고령자의 기저질환과 복용약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뚜렷한 원인 없이 노화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와 식사와 관련한 즐거움의 감소, 우울, 외부적인 환경 요인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식욕부진을 자각하고 나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전반적인 나의 몸 상태와 복용약제를 점검받는 것이 좋다. 특히 약제 중 내분비 대사 관련 약제나 진통제, 신경정신과 약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약제에 의한 식욕부진 발생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뚜렷한 2차적인 원인이 없다면 식욕부진의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려는 다면적 접근이 중요하다. 위에 운동성 감소가 있다면 위 운동 촉진제를 사용해 볼 수 있고 신체 활동이 적은 경우 적절한 운동요법만으로도 대사율을 높여 식욕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시력이나 후각과 같은 기질적인 감각기관의 문제를 확인하고 우울증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식욕부진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외부 환경적 요인의 적극적 개선이 중요한데 되도록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고 음식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씹기 쉽고 잘 넘어가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등 비약물적인 여러 행동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년기의 식욕부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식욕부진이 발생하였을 때 체중 감소와 노쇠, 근감소증으로 진행하기 전 초기에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하나의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다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실천, 건강생활, 2030 건강. 술을 줄이면 대사증후군이 개선되나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맛있는 반찬이 있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술 마실 일투성이다. 하지만 이렇게 음주를 즐기다가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젊은 층에서도 늘고 있는 대사증후군도 음주를 줄이면 개선할 수 있다. 30대 후반 남성이 직장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 진료실을 찾아왔다. 허리둘레 102cm, 수축기 혈압 145 수은주 밀리미터, 이완기 혈압
92 수은주 밀리미터, 공복 혈당 120 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50 mg/dl, 중성지방 260 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350 mg/dl로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퇴근 후 맥주 한 캔을 일주일에 4, 5회 마시며 일주일에 한 번 소주 한 병 정도 마시는 술 모임이 있는 분이었다. 절주 및 생활습관 개선을 3개월 한 후에도 이상지질 혈증이나 고혈압이 지속되면 약 처방을 고려하자고 했더니 질문을 던졌다. 술을 줄이면 대사증후군이 정말 개선되나요?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공복 혈당 장애, 고혈압 및 이상지질 혈증 등의 집합이다. 대사증후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위험 음주자의 경우 저위험 음주자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더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량의 변화, 즉 저위험 음주자의 음주량이 증가할 경우 또는 고위험 음주자의 음주량이 감소할 경우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연구팀은 알코올 섭취량의 변화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우리나라 도시 기반 코호트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2회 검진을 받은 남녀 41,468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분석을 한 결과 첫 번째 검진 시기 저위험 음주자가 두 번째 검진 때 음주량을 유지했을 경우에 비해 알코올 섭취가 증가했을 경우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가 45% 증가했다. 반면 고위험 음주자가 알코올 섭취를 줄여 저위험 음주자가 되었을 경우 지속적 고위험 음주자에 비해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가 39% 감소하였다. 고위험 음주자가 알코올 섭취량을 줄일 경우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음주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소량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과거 일부 외국 연구에서 알코올 30g 정도를 섭취하는 적당량 음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소판 응집을 줄여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하루 한두 잔의 음주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다는 연구도 일부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음주로 인한 건강상 이점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우세하다. 혈압은 음주량이 늘수록 비례관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소량 음주는 혈압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연구팀이 비음주자 11만 2,403명을 음주량 변화에 따라 비음주 유지군과 음주군으로 나눈 뒤 3년간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하루 평균 10g 이하 한 잔 기준의 알코올을 섭취한 소량 음주군에서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비음주 유지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즉,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가볍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해서 뇌졸중 등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 2잔 이상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은 교통사고 등 외인사로 사망할 위험이 비음주 유지군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음주는 두경부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암 경험자분들은 절주 또는 금주할 것을 권유한다. 알코올 종류 및 섭취량과 관계없이 알코올 자체가 주는 건강상 이점은 의학적으로 불분명하다. 비음주 습관을 유지해온 사람이라면 건강을 위해 금주를 지속하는 것이 권장된다. 30대 후반의 남성에게는 퇴근 후 마시던 맥주를 탄산수로 대체하라고 권유했다. 절주 또는 금주는 내 몸 건강을 위한 좋은 장기 투자 전략이다. 실천 건강 생활. 똑똑한 육아. 산만한 우리 아이. 혹시 ADHD? 지난 몇 년간 언론을 통해 ADHD가 많이 알려지면서 부모들의 걱정도 커졌다. 증상을 들어보면 우리 아이도 해당되는 것 같다는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ADHD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받으면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다. 2023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DHD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53,056명에서 2021년 102,322명으로 92.9%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분류해서 관찰해 보았을 때 최근 5년 동안 ADHD로 진료를 받은 102,322명 가운데 10대가 41.3%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23.8%로 보고되었다. 미국 소아정신과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ADHD의 유병률은 3에서 8% 정도로 추정되고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국내 역학조사에 따르면 유병률이 6에서 8%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고된 유병률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직도 진단받지 않은 ADHD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최근 ADHD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비교적 증가한 이유는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ADHD 증상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ADHD의 특징과 진단.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불리는데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거나 과다한 활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것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흔히 부주의하여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하거나 학업이나 숙제, 과업이나 책임을 체계화하여 완수하기 어려워하고 저항하거나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일상적인 활동, 일정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는 등의 모습을 보이곤 한다. 이에 더해 과잉 행동, 충동 증상으로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거나 꼼지락거리거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거나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학교, 가정, 직업 환경 등에서 기능의 저하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는 경우 의학적으로 진단하게 된다. ADHD의 경우 증상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증상의 개인차가 있고 영아기부터도 증상을 보일 수 있다. ADHD는 과잉 행동,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이 나타나는 경우 복합형, 주로 주의력 결핍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 주의력 결핍 우세형, 과잉 행동과 충동성의 증상이 주가 되는 경우 과잉 행동, 충동 우세형을 분류하여 진단을 내린다. ADHD는 1902년 영국의 소아과 의사였던 조지 F. 스틸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틸은 1902년 주의 집중 및 자기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명의 아동에 대한 강연에서 현재 ADHD로 진단될 법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소개했다. 그는 이들의 지능은 정상적이지만 공격적이고 반항적이며 규칙을 지키지 않고 감정이 과도하게 풍부하고 통제력이 없으며 주의력 유지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밝히며 사례를 보고했다. 스틸이 ADH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그가 기술한 사례들은 현재의 ADHD 복합형과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도 스틸은 아동기에 ADHD 문제가 성인기에도 남아있을 것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그보다 오래전인 고대와 중세 유럽에서도 ADHD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기원전 493년 히포크라테스의 기록 중에서 감각 경험에 대해 잽싸게 반응하면서도 끈기는 없다. 왜냐하면 영혼이 재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는 기록이 있으며 1597년에 발표된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에는 왕이 오랫동안 주의력이 산만한 고질에 시달린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로 꾸준히 관리. ADHD의 경우 증상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개개인에 따라 치료적인 개입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할 경우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 장애, 불안 장애, 품행 장애, 물질 사용 장애, 적대적 반항 장애 등 다양한 공존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고에 따르면 대체로 ADHD로 진단되는 경우 67에서 80%에서 다른 정신적 질환이 하나 이상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ADHD가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DHD에 대한 추적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ADHD가 상당 기간 오래 증상이 유지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며 성인기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특성을 성격적인 부분 등으로 생각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른 만성질환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 치료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료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등이 있다. 우리 아이 혹은 가족 중에 ADHD가 의심되는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루빨리 전문의와 상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을 논의하여 일상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천, 건강 생활, 우리 집 주치의 연령대별 눈 건강 챙기기.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체 부위 중 눈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기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발달로 눈을 혹사하는 경우가 많고 대기오염 등 눈에 좋지 않은 환경 요소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눈 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아 소년기 4, 5세 전 눈 검사로 약시 막아야. 갓 태어난 아이의 시력은 눈의 구조가 정상이어도 시신경이나 뇌의 발달이 미숙하여 어른 시력의 약 50%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시력이 발달하여 2, 3세가 지나면 어른의 약 60에서 80%에 해당하는 시력을 가진다. 그런데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선 물체의 초점이 명확하게 망막에 맞춰져야 하는데 망막에 정상적으로 빛이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질병, 예를 들면 각막, 혼탁 등이 있거나 굴절 이상이 있으면 사물이 흐리게 보여 시력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다.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 이상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므로 초기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시력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시력이 나쁜 것을 발견하면 이미 약시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력을 회복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4, 5세 전에 눈 검사를 실시하여 굴절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서둘러 이를 안경으로 교정해 주어야 한다. 가능하면 유치원 입학 전에라도 시력 검사를 포함한 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글이나 숫자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시력 검사가 가능하므로 글을 모른다고 미룰 일은 아니다. 4, 5세 전에 굴절 이상을 발견하여 안경을 착용시키면 근시, 난시 등 굴절 이상으로 인한 약시로의 진행을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이 시기의 안경은 시력 발달의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이므로 항상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정확한 도수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근거리 작업을 장시간 반복하면 근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학설도 있으므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안경 교정이 좋고 렌즈 착용 시에는 주의. 청소년기에는 신체의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단계로 눈의 길이도 급속히 성장할 수 있다. 눈의 앞쪽은 6세에서 10세경에 이미 어른의 크기와 비슷하게 성장이 된다. 단, 눈의 앞뒤 길이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데 이때 과도하게 성장하여 눈 길이가 길어지면 점차 근시가 심해지게 되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 청소년기 학생의 50% 이상은 근시가 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근시가 진행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부 등 근거리 작업과 근시의 진행은 관계가 없다는 학설도 있으나 교육 정도가 높거나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근시가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과도한 근거리 작업에 의해서 근시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지속적인 근거리 작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엎드린 자세를 취하면 눈 속 유리체의 압력으로 눈 길이가 변해 근시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가급적 엎드린 자세에서는 독서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두운 곳이나 너무 밝은 곳에서의 독서는 눈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력이 떨어져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안경 등으로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안경 이외에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여 교정을 할 수도 있다. 콘택트 렌즈는 안경에 비해 보이는 시야가 넓고 물체의 왜곡이 적어 광학적으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눈의 충혈,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장시간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콘택트 렌즈 착용자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검진을 받아야 한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도 반드시 안경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콘택트 렌즈를 빼고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안경이 으뜸이지만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 이 시기엔 눈도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시력 교정술 등의 수술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성년기 20세 이상 시력 교정술을 하려면 내게 맞는 방법으로 이 시기가 되면 눈도 안정기에 도달하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 이때의 시력 교정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또는 시력 교정술로 할 수 있다. 시력 교정술에는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이 있다. 먼저 라식은 각막 상피에 레이저를 조사해 각막 절편을 만들고 각막 절편을 열고 실질부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 열었던 각막을 그대로 덮는 방식이기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차가 있으나 타 수술에 비해 안구 건조증 발생 확률이 적은 편이다. 반면 각막 절편을 만들기 위해 각막 두께 조건이 맞아야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직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라섹은 라식과 달리 각막 절편을 생성하지 않고 각막 상피를 제거한 뒤 실질부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을 교정하는 방식이다. 각막 상피만 제거하기 때문에 각막 잔여량이 많고 외부 충격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막 절편이 없으므로 절편이 이탈할 일도 없어 운동선수, 소방관, 군인 등의 직업군에 적합하다. 다만 환자마다 다르나 수술 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시력 회복에도 1개월에서 3개월가량이 소요되므로 처음 몇 주간은 흐릿하게 보일 수 있다. 수술 후에는 회복을 위해 보호렌즈를 끼워주는데 약 일주일 뒤 이를 제거하러 다시 안과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자외선을 많이 받을 경우 각막 혼탁 위험이 있어 수술 직후 3개월가량은 외출 시 선글라스 착용이 필요하다. 렌즈 삽입술은 각막 주변부에 미세한 작은 절개창을 생성하여 안내렌즈를 삽입하는 수술 방식이다. 각막 절삭 또는 수정체 손상 없이 시력을 교정할 수 있고 고도근시나 고도난시 등으로 라식, 라섹 수술을 통한 교정이 어려운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언제든 렌즈를 제거하여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 후 시력이 떨어지는 근시 퇴행이 거의 없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라식, 라섹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들고 렌즈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 빛 번짐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모든 시술이 그러하듯이 남에게 좋다고 꼭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므로 무작정 특정한 시술을 선호하기보다는 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장년기, 건조함을 느끼면 바로 치료. 장년기에 들어서면 눈물량이 부족하여 눈이 빨리 마르는 건성환이 발생하고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게 되는 노안 현상, 또 백내장도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당뇨병성 안구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눈물이 모자라는 건성환이 되면 눈이 건조하거나 충혈되는 간단한 증상만 있을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증상을 느끼면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백내장은 이 시기에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다. 백내장은 대개 노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타 약제, 당뇨병, 심한 자외선 노출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백내장으로 인해 시력이 감퇴되면 수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현재의 백내장 수술은 매우 술기가 정교하여 수술 후 시력 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선의 백내장 수술 방법이라도 부작용이 없을 수 없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그 자리에 넣는 것인데 사람마다 도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므로 눈의 크기를 측정한 후 수학적 계산에 의해 그 사람에게 알맞은 도수와 상황에 맞는 인공 수정체를 삽입한다. 각 연령별로 시력을 보전하기나 되찾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의학도 발전하여 보다 쉽고 결과가 좋은 예방법, 치료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 유지를 위한 건전한 마음, 규칙적 운동, 적절한 식생활과 더불어 몸이나 눈에 이상을 느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여 올바른 치료를 한다는 원칙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실천 건강 생활. 국민을 건강하게, 환경을 소중하게. 궁금해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 현재 우리는 돌봄 공백 심화, 국제적 이슈에 따른 경기 침체, 이상기후와 환경오염 등 점점 더 복잡하고 다변화된 생활 환경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 속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할 사회적 책임이 되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UN SDGs,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ESG 경영실천 이행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 후원, 나눔 사업, 생활체육 지원 사업,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중이 직접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2.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친환경 사업.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캠페인. 의류, 자파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취합해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과 나눔 문화 확산을 돕는 캠페인이다. 총 1278점이 기증되었으며 약 59,800kg의 탄소 절감 효과를 봤다. 이후 5개 지역, 서울, 대전, 대구, 마산, 부산에서 기증 물품을 판매하는 나눔 바자회 아름다운 하루 특별전을 실시하여 수익금을 저소득 소외가정 지원에 사용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 오염 하천 연못 8곳에 악취와 독성 제거 기능이 있는 EM 흙공 2,800개를 투여하여 녹조 완화 및 유기물 분해 등 약 9,240제곱미터의 하천 정화 효과를 거뒀으며 협회 임직원과 지역 주민,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직원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지역 하천 살리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임직원 참여 즐거운 일탈, 일회용 컵 탈출 캠페인. 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사내 탄소 중립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즐거운 일탈 캠페인을 진행했다. 테이크아웃 시 텀블러 사용, 회의 시 플라스틱 물통 대신 머그컵 사용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수질 정화 식물, 노란꽃 창포 식재 관리. 탄소 흡수력이 좋은 노란꽃 창포를 식재 관리하여 하천 및 토양 정화에 도움을 줬다. S. 함께 나누는 사회. 장애인 특화 차량 제작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CBR 진행, 지역보건소 대상으로 장애인 특화 차량을 제작 지원했다. 2018년부터 특화 차량 총 38대를 전달했으며 올해 11대 차량 지원 예정이다. 학대 피해 아동 희망터치 클릭 기부 캠페인. 클릭당 1,000원이 매칭 기부되는 지역 주민 참여형 클릭 기부 캠페인이다.
총 3만 명이 참여했으며 기부금은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에 사용했다.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기부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해 취약 아동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희귀 난치성 질환 가정 통합 의료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가정 30여 명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했다. 대다수의 희귀 난치성 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고가의 의료비가 가중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 차원의 복지 구현에 집중한 것이다. 올해에는 메디체크 건강방학을 지정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가족에게 사회공헌 건강검진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베리어프리 팝업 전시회 개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G. 공유가치 확산을 위한 소통, 협업 거버넌스 확립. 사회공헌위원회 수립 및 사업 의결 진행 검토. 사업의 객관성을 확립하고 주요 사업 이행 현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2018년 발족 이후 25개의 사회공헌 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건엽 사랑 어머니 봉사단 운영. 2010년 발족, 본부 및 전국 17개 시도 지부에서 각각 건엽 사랑 어머니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사1촌 결연마을 협약. 80여 개 마을과의 결연 협약을 통해 작물 수확 등 일손 돕기, 마을회관 물품 지원, 주민 대상 건강검진 실시 등 도농상생 활동을 실시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본 인증은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 기관에 수여된다. 실천 건강생활 메디체크 이슈. 별다른 전조 증상 없이 다가와 합병증을 일으키는 골다공증.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려면 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몸의 기둥이기도 한 뼈에 이상이 생기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젊을 때부터 뼈 건강을 위해 영양 섭취와 운동에 신경을 써야 하고 50세가 넘어가면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적극 관리하는 것이 좋다. 노년기 골절이 치명적인 이유는 골다공증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발생하며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하는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골다공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많다. 뼈에 구멍이 많은 증세로 풀이되는 골다공증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골량과 골질이 감소하고 골 조직의 미세 구조가 손상되며 골 강도가 낮아져 취약 골절이 잘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합병증. 골다공증의 원인으로는 나이, 폐경, 유전, 생활습관, 질병, 성별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화이다. 뼈는 30대까지 최대 골량을 이루고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 또한 오래된 뼈가 제거되는 골 흡수와 새로운 뼈가 생성되는 골 형성이 반복되면서 골밀도의 균형을 이루는데 나이가 들수록 골 흡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 조화가 깨져 골밀도가 감소한다. 골밀도는 보통 50세 전까지는 균형을 잘 이루지만 50대가 넘으면 뼈 건강을 지켜주는 기능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골 소실이 이루어진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일어나는데 가장 흔한 골절이 척추 압박 골절이다. 허리와 등의 척추골이 압박을 견디지 못해 짓눌리면서 뼈가 부러지는 것이다. 이 골절이 자주 발생하면 키가 작아지거나 등이 굽고 흉부와 복부에 압력이 가해져 소화불량, 요실금 등의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또 대퇴골이 골절되어 수술 치료하게 될 경우 거동이 불편해지며 이로 인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또 대퇴골절 후 1년 내 10명 중 3, 4명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점차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골은 영양 섭취와 꾸준한 운동.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 골량을 높이고 골 소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며 골절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20대와 30대까지 최대 골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뼈를 단단하고 조밀하게 만드는 칼슘, 인과 같은 무기질의 적절한 공급, 골세포의 합성, 뼈 기질의 칼슘 부착, 골절 치유에 필요한 비타민 K, C 섭취가 필요하며 비타민 D의 보충으로 근골격계를 강화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골절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주요소인 음주, 흡연 및 카페인을 피해야 한다. 알코올은 조골세포를 감소시키고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흡연은 골 흡수를 증가시키고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등 골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 탄산음료에 많이 포함된 카페인도 칼슘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설을 촉진해 골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소이므로 과도한 섭취를 줄여야 한다.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골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체중 부하 운동을 통한 체력 단련과 골량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스트레칭에 힘쓰며 몸의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한다. 골밀도 검사로 골다공증 예방. 침묵의 질환으로 불리는 골다공증은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에서는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은 폐경기와 노년의 54세,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 골절이 흔히 발생하는 요추와 대퇴골 부위를 촬영해 이 두 부위 중 낮은 골밀도를 기준으로 골다공증을 진단한다. 골밀도는 연령, 성별, 종족 간의 정상 평균값과 비교해 해석하는데 T값은 환자의 측정값 마이너스 젊은 집단의 평균값 per 표준 편차로 골절에 대한 절대적인 위험도를 나타내기 위해 골량이 가장 높은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와 비교한 값이다. WHO에서는 T값 마이너스 2.5 이하를 골다공증, 골절이 동반된 경우 심한 골다공증이라 정의하고 마이너스 1.0 이하에서 마이너스 2.5 전까지는 골감소증이라 명명했다. 현재 임상적으로 골다공증 진단에 가장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골밀도 검사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쉽게 검사가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할 수 있다. 폐경 이후의 여성, 골 소실이 시작되는 50대부터의 남성 및 골다공증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보자. 김희현,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가정의학과 진료과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 건국대학교 병원 인턴, 건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함께 건강 건역, 건강한 만남. 차근차근 걷다. 아이유. 대중문화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시대의 아이콘 아이유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감성을 적시는 음악으로, 마음을 울리는 연기로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절정의 재능을 꽃피우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밝고 사연 없는 캐릭터의 갈증 느껴 드림 택했죠. 4월 개봉한 드림은 오합지졸 홈리스 국가대표 선수들의 홈리스 월드컵 도전기를 그린 영화다. 스물과 극한 직업 등을 통해 특유의 말맛을 뽐냈던 이병헌 감독의 신작이다. 영화에서 PD 소민으로 분한 아이유는 홈리스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전을 카메라에 담는데 극본이 없는 다큐멘터리를 극본을 만들어 촬영하는 열정 없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4년 전쯤 출연 제안을 받았어요. 당시에 드라마 작품들을 어둡고 서사가 많고 사연이 많은 캐릭터 위주로 연달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밝고 사연 없는 캐릭터에 대한 갈증이 강하게 있었고 소민이라는 캐릭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개봉 순서로는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함께한
브로커가 장편 영화 데뷔작이지만 촬영 순서로는 드림이 사실상의 첫 영화다. 소민의 캐릭터는 아이유의 말처럼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브로커 같은 작품에서 보여준 캐릭터들과 결이 많이 다르다. 슬픔이나 사연이 많은 캐릭터를 연달아 연기한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때 그 작품들의 마음이 더 갔던 저의 상태가 반영된 선택이죠. 지금은 폭삭 소가수다라는 작품을 촬영 중인데 이 작품 속 캐릭터도 밝고 입체적이고 성장이 있어요. 이 작품을 선택한데 드림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많이 웃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에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아이유는 소민에게 공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아이유가 해석한 소민은 얼핏 열정이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열정적인 인물이다. 소민의 전사를 가정해봤어요. 소민이도 분명 열정적으로 세상을 대한 적이 있을 텐데 그때 외면받은 기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시니컬해졌고 방어 기제처럼 난 열정 없는 사람이야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전 애초부터 소민이를 열정적이라 생각했기에 공감이 있었어요. 저도 소민이처럼 일할 때 마음속에 불꽃이 있거든요. 욱하기도 하고요. 번아웃, 슬럼프, 써놓은 일기 보며 극복. 가수이자 배우로서 아이유의 열정은 소민 PD를 뛰어넘는다. 지난해 그는 브로커로 칸 영화제에 진출하고 각종 영화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고 있는 중에도 콘서트, 더 골든 아워, 오렌지 태양 아래를 열고 팬들을 만났다. 특히 솔로 여가수로서 최초로 잠실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것이었기에 의미는 더욱 컸다. 주경기장 콘서트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황홀한 기억이었고 죽는 순간까지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도 오셨고 지인들도 그 콘서트 얘기를 지금까지 해요. 큰 성과였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가수로도 배우로도 이처럼 퇴보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답은 단순했다. 일이 너무 좋고 즐거워요.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은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프로젝트를 끝날 때 오는 팬들의 반응과 응원이 달콤해요. 그게 제 인생의 동력이고 행복감을 주는 요인이에요. 일할 때 마음이 편해요. 제가 가장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 15년간 쉼없이 활동하며 때때로 슬럼프가 올 때도 있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험도 쌓았다. 번아웃이 오면 전에 써놓은 일기를 보는 편이에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휴대폰에 메모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순간의 감정일 뿐이야 하면서 빨리 바깥으로 나가려는 습관이 배어 있어요. 작은 슬럼프가 올 때 거기에 오래 매여 있는 편은 아니에요. 좋은 기분이든 나쁜 기분이든 한 가지 기분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죠. 배우로서의 길을 돌아보면 운이 좋았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연기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는 과정이었다. 아이유는 앞으로도 너무 큰 목표를 잡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오늘을 즐기며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하루하루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나면 뒤돌아볼 때 잘 걸어왔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요즘 제게 가장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하루하루의 성취감이에요.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의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계획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 때 큰 성취감을 느껴요. 건강 소식 독자에게 한마디. 목에 안 좋은 건 다 아네요. 가수가 본업인 아이유는 목 건강을 위해 목에 안 좋은 건 일단 다 안 한다고 한다. 탄산음료나 술은 거의 안 마시며 카페인, 담배 냄새를 안 좋아하고 크게 떠드는 것도 안 좋아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체력이 떨어지면 성대도 약해지므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 관리도 꾸준히 한다. 좋은 목소리는 몸의 균형과 조화에서 나오므로 체력이 떨어지면 성대 근육도 함께 약해지고 몸이 약해질 경우 감염에 취약해지므로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한다.
함께 건강 건협, 즐거운 산책, 걷기 좋은 길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 충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걷는 여행은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에 제격. 충주가 바로 그런 여행을 위한 곳이다. 호수와 산, 작은 골목과 개천이 소소하게 힐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무언가 탁 털어버리고 싶은 일이 있다면 충주에서 걸어보자. 충주의 핫플레이스 관악골. 충주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다. 관악골은 관아공원이 중심으로 조선시대 충주 읍성 내에 있던 충주목 관아터에 조성한 공원이다. 청령헌과 재금당 등 옛 관아 건물이 남아있고 지금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관아공원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카페와 음식점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는 좁은 골목에 이르는데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나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다. 세상상회를 중심으로 조용현 작업실, 소품숍, 느리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플리마켓을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도 열려 늘 사람들로 붐빈다. 지현동 사과나무 이야기길. 충주 지현동 사과나무 이야기길은 마을을 이룬 집 벽면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길이다. 사과 마음길, 글길, 재즈길, 사과 동화길, 사과 계절길, 산토리니 길 등 각각의 콘셉트를 간직하며 어두운 골목길이 환하고 화사하게 탈바꿈한 벽화 마을이다. 눈이 즐겁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벽화길은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도 유명하며 30-40분이면 돌아볼 수 있어 충주로 여행을 간다면 꼭 한번 들러야 할 길이다. 갤러리로 변신한 공중전화 부스, 사과나무 박물관과 마을 카페를 지나 개천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길도 걷기에 좋다. 충주 시민의 휴식 공간 호암지. 일제강점기인 1932년 달천 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다. 주민들의 강제부역으로 11년간의 공사 끝에 조성된 충주민의 눈물과 땀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2008년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거듭나 충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충주 도심 안에 인공으로 만들어진 호수로 생태전시관, 습지수생식물원, 전망대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가벼운 산책길 충주산성.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산성은 삼한시대 마고선녀가 축성했다는 전설을 간직하여 마고성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충주 시내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높이도 636m로 높지 않은 반면 많이 알려지지 않아 호젓한 산행 겸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자전거로 오르기에도 무리가 없다. 산 정상의 연못은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충주의 대표 해맞이 명소 심앙산. 충주의 해맞이 명소로 가장 유명한 장소가 심앙산이다. 심앙산의 해맞이 숲 내 걷기 구간은 총 3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험길, 가온길, 봉수터길로 나뉜다. 숲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을 수 있고 충주호의 전경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심앙산 정상에서 보는 충주호는 내륙의 바다로 불릴 만큼 멋진 한 폭의 수채화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임경업 장군을 기린 충렬사. 충주 충렬사는 임경업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임경업은 조선과 명나라의 반란을 평정해 두 나라에서 각각 공신으로 인정받은 뛰어난 장군이었다. 하지만 병자호란의 패배로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가 되었고 임경업은 조선군과 연합해 명나라를 치려는 청나라군의 명을 따르지 않고 싸우기를 기피했다. 명성을 떨치면서도 한 번도 청나라와 싸움다운 싸움을 해보지 못한 불운의 명장으로 생을 마감했다. 충렬사 내에는 임경업 장군의 보검, 출연도가 원형을 잘 유지한 채 보관되어 있다. 함께 건강 건협, 지구를 부탁해. MZ세대도 눈여겨보는 ESG 경영.
기업의 경영 가능성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MZ세대 사이에서는 ESG 경영 여부가 기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구직자들도 기업의 ESG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ESG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 Environment.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환경. 기후 변화를 체감하는 요즘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도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기업은 이를 받아들였다. 제품에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제외하고 재활용이 간편하도록 라벨을 삭제하기도 했다. S. 소셜.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불매하며 목소리를 낸다. 반대로 꾸준하게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착한 기업에는 지갑을 열어 응원을 보낸다. G. Governance. E와 S의 필수 조건. 앞서 소개한 E와 S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G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흐름 ESG. ESG는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 구조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뜻한다.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 성과 위주로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의 지속 가능성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내 많은 기업도 ESG 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착한 기업,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이 올바르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 수익을 내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MZ세대 대부분이 중요하게 생각.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른 MZ세대도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MZ세대 구직자 1,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 기업 취업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1.6%가 취업 희망 기업 선정 시 기업의 ESG 경영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했으며 64.6%는 이왕이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고 답했다. ESG 경영 기업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도 19.5%에 달했다. 반면 연봉과 근무 환경이 만족된다면 기업의 ESG 경영 실천 여부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구직자는 14.6%에 불과했다. MZ세대는 유행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이 정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소비하는 가치 소비적 성향을 보인다. 어제까지 애용하던 제품이더라도 기업과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다고 느끼면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다. 비용과 품이 더 들더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기업을 소비하려고 노력하며 ESG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 힘을 실어주거나 ESG 관련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기업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함께 건강 건협. 요즘 트렌드. 코트를 가르는 열정. 테니스 전성시대. 테니스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인기가 뜨겁다. 부담 없는 비용에 접근성도 좋아 테니스 인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MZ세대가 수많은 운동 중 테니스에 푹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급성장하고 있는 테니스 시장.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 홈트 등의 신조어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
운동에 대한 관심이 얼마만큼 큰지 보여주는 말들이다. 운동에도 유행은 존재한다. 시작은 요가와 필라테스였다. 여성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요가와 필라테스는 대중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그 뒤로 떠오른 것은 골프다. 초반에는 반짝 인기를 얻는 듯했지만 고가의 장비와 필드 비용 등으로 MZ세대에게 진입장벽이 높아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었다. 최근 MZ세대를 사로잡은 운동은 바로 테니스다. 요즘 테니스 코트 예약은 피켓팅, 피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을 방불케 한다. 날이 갈수록 테니스 인기는 눈에 띄게 늘어 2021년 50만 명이던 테니스 인구는 지난해 60만 명으로 증가했다. 테니스 용품 관련 시장도 급성장했다. 업계는 2021년 2,500억 원이었던 테니스 시장 규모가 올해는 3,6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MZ세대 저격. 코로나19를 겪으며 급격히 늘어난 야외 운동 수요에 부합해 테니스 입문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골프를 즐기는 MZ세대가 증가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야외 운동에 대한 수요가 골프에서 테니스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장비를 갖추고 라운딩 나가는 데 필요한 골프의 제반 비용이 부담스럽게 된 것이다. 그에 비해 테니스는 처음부터 라켓을 구매할 필요 없이 연습장의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입문용 라켓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가격이고 코트 예약 비용도 5만 원 이하로 저렴한 편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췄다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테니스는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하고 예쁘고 깔끔한 디자인의 테니스 복장이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 운동 효과뿐 아니라 운동하는 자신의 모습이 중요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성향을 지닌 MZ세대에게 딱 적합한 운동인 것이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는 샵 테니스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100만 건을 넘었고 샵 테니스타그램과 샵 테니스룩도 각각 약 19만 건과 10만 건이 넘는 게시물을 기록했다. 5월 11일 기준 인스타그래머블이 MZ세대의 새로운 소비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패션 업계도 발빠르게 나섰다. 코오롱 FNC는 지난 4월 스포츠 브랜드 헤드를 3년 만에 다시 선보였다. 윌슨, 바볼락과 함께 3대 테니스 라켓 브랜드로 꼽히는 헤드는 2009년 첫 국내 진출 이후 2020년부터 판매를 중단했다가 최근 테니스 열풍에 힘입어 재출시를 결정했다. 테니스 의류뿐 아니라 라켓 등 용품까지 함께 취급한다는 게 차별점이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500제곱미터 150평 규모의 테니스 매트로를 개장했다. 테니스 관련 주요 브랜드가 입점해 다양한 용품과 의류를 판매한다. 물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실제 테니스 코트를 설치해 체험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부족한 인프라 개선이 과제. 테니스의 인기는 테니스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으로까지 이어졌다. MBN, 열정과다 언니들의 내일은 위닝샷은 국내 최초 테니스 예능이다. 한국 테니스 레전드 이형택 감독이 사령탑을 맡아 여성 연예인 테니스단을 꾸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인기를 이어나가려면 부족한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 과제다. 최근 들어 테니스 입문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설적, 인적 인프라가 모두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테니스장은 2019년 말 818곳, 3,919면에서 2021년 말 856곳, 4,039면으로 4.6% 늘어나는데 그쳤다. 몇 년 사이 유입된 테니스 인구를 따라잡기엔 다소 부족한 수치다. 실제로 테니스 코트 예약과 관련한 편법, 갈등도 크게 늘었다. 부족한 인프라가 개선되고 꾸준한 모임과 대회로 테니스 인구의 이탈이 방지된다면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건강 건협 메디체크 탐방. 잃어버린 고객을 찾는 2023년을 모토로 안정적인 성장 도모 서울 서부검진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검진센터는 정확한 검진을 위한 우수한 의료 인력과 첨단 장비,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고객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실천한다. 지난 3월에는 고객의 불편사항이었던 진료지원센터의 환경을 개선해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1호 지부이자 본부의 정책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시범지부로서의 중책을 묵묵히 수행하며 2023년을 잃어버린 고객을 찾는 한 해로 삼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서울 서부지부, 주소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5, 검진 요일과 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시 30분에서 16시 30분, 토요일 7시에서 12시. 고객센터 02-2600-2000번. 홈페이지 kss.kahp.or.kr. 신뢰받는 검진기관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서울 서부지부의 강점은 정확한 건강검진을 위한 정도관리, 전문 의료진 확보, 펫CT, MRI, 128 MDCT, 팍스 등 최신 검진 장비의 도입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조선일보 베스트 닥터, 동아일보 베스트 닥터, EBS 선정 명의, 헬스조선 질환별 명의, 심혈관 부문 명의로 선정될 만큼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명성이 높은 심장혈관내과 황흥곤 전문의를 비롯해 40명의 전문 의료진 및 330여 명의 분야별 전문 인력이 고객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이 끝이 아니라 건강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근거 중심의 맞춤형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 사후관리팀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신뢰받는 검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건강검진을 통해 405명의 암을 발견하고 이들을 협력병원으로 연계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위상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적인 면에서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1975년부터 줄곧 한자리를 지켜오다 보니 공간이 협소해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1층 진료 지원실이 기둥을 두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진료 상담 영역이 분리돼 고객은 물론 직원도 불편해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통합진료실로 구축, 그 공간에 건강생활 실천 상담실과 VR 체험 공간을 만들어 고객과 직원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협회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검진 시스템이나 장비 등이 전국 17개 지부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사전 테스트 과정이 필수다. 얼마 전 새로 도입한 그룹웨어의 안착을 위해 3년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쳤고 진료정보 교류 사업으로 영상 CD를 보내던 기존 방식에서 서버 방식의 팍스로 디지털 전환을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이 바로 서울 서부지부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지만 서울 서부지부는 기꺼이 이 수고로움을 감수하고자 한다. 건협 1호 지부이자 정책 시범지부로서 가지는 자부심과 사명감 덕분이다.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는 지부. 강서구 주민들에게 서울 서부지부는 상당히 친근한 검진기관이다. 오랜 기간 한자리를 지켜온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배드민턴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 지난해 대회 때는 동호회원 200팀,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서울 서부지부는 생활체육 보급과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 후원으로 건강 증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오르고 싶은 건강 나눔 계단을 설치해 이용자 1인당 10원씩을 적립, 연말에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7만 5천여 명이 동참하는 등 작은 건강생활 실천으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부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강서구청과 손을 잡고 강서구 관내 5064세대 1인 가구 검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만 40세 이상 갑상선암 조기 발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등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독거 어르신 배식 봉사, 정기적인 헌혈 봉사, 1사1촌 농촌 일손 돕기 봉사, 어스체크 플로깅, 지역 하천 살리는 EM 흙공 던지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금 및 물품 후원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검진기관, 서울 서부지부가 가지는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질병 위험자를 찾아내는 건강검진과 질병위험군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보건교육 사업을 다방면으로 수행하며 맡은 역할에 충실을 기할 예정이다. 내실을 다지는 안정적인 성장이 목표.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며 모든 지부가 어려움이 많았다. 매출 규모로 전국 2위를 수성해오고 있지만 서울 서부지부 또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목표 대비 사업 성장률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정성윤 본부장은 지부의 안정화가 관건인 만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모멘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3, 4년 전부터 이어진 30대, 40대 여성 고객들의 이탈을 회복하기 위해 여성의학센터를 보다 활기차고 아늑하게 만들어 고객들이 편안한 가운데 검진을 받도록 배려하는 등 그간 오지 않았던 고객들을 찾아서 새롭게 달라진 서울 서부지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다. 잃어버린 고객을 찾는 2023년을 모토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정성윤 본부장은 직원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뛰어난 만큼 서로 간에 공감대만 형성하면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다니고 싶은 직장,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다 함께 만들어보자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모두가 공감하면서 서울 서부지부는 예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서울 서부지부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고객들의 오랜 신뢰와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지부는 가파른 성장을 기하기보다는 안팎으로 내실을 기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다시 찾고 싶은 검진기관,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니 인터뷰 서울 서부지부 최중찬 원장.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편안함을 제공하는 고객 친화적인 건강검진센터. 서울 서부지부는 건강검진이 끝이 아니라 건강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근거 중심의 맞춤형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사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의와의 진료 상담을 통해 질환에 맞는 의사 처방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들은 70여 곳의 협력병원으로 연계해 수술 및 집중치료를 위한 진료 연계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며 국가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천한다면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부는 근무 시간을 준수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직장과 가정의 행복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고객에게 열정을 쏟아 각자의 자리에서 검진 업무에 임하고 퇴근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마음이 편해야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가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번 오신 고객은 반드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120세 시대에 맞춘 질병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서울 서부지부가 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부 고객관리과 진료지원 파트에서 알려주는 검진 팁. 고객관리과 진료지원팀이 하는 일이 궁금해요. 일반 병의원에서와 같이 외래 접수, 외래 진료, 의무 기록,
재증명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진이 완료된 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 의료진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재검이나 질환 관련 의원급 약제 경구 처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고위험 질환과 관련해 정밀 검사 및 전문 진료 안내를 위해 의뢰서 및 재증명 발급을 담당하는 것도 진료 지원 파트의 역할입니다. 고객관리과 진료 지원 파트는 결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번호표를 뽑고 상담 접수를 한 다음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의료진 호출에 따라 진료를 보고 진료가 끝나면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 후 진료 지원 파트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재검사나 처방, 추후 검사 예약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진료 지원팀은 이런 일을 해요. 외래 접수, 외래 진료, 의무 기록, 재증명 원스톱 진행, 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 의료진 상담, 재검이나 질환 관련 의원급 약제 경구 처방, 고위험 질환 관련 정밀 검사 및 전문 진료 의뢰서와 재증명 발급, 결과 상담실 운영. 고객관리과 진료지원팀으로서 보람은 무엇인가요? 진료지원팀은 센터 내에서 유일하게 검진자와 환자가 동시에 오는 파트입니다. 건강한 분은 건강관리를 잘하셨다는 내용을 상담을 통해 전달받고 유소견인 환자분은 질병 치료와 검진을 동시에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지원 파트는 업무 특성상 알기 어려운 용어와 서류상의 내용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은 내 부모님이 병원에 가셨을 때 이렇게 안내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서부지부에서 꾸준히 검진을 받고 계시던 B형 간염 보균자 환자가 검진을 통해 비교적 초기에 간암을 발견하고 일부 간 절제 후 림프전이 없이 수술이 잘 끝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간을 소리 없는 장기라고 하듯이 전조 증상이나 통증이 전혀 없었던 만큼 간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셨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상담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전하는 꿀팁이 있다면? 재검을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은 재검 항목 관련 주의사항, 즉 물 포함 금식, 약 복용 중지 여부 등을 숙지하시고 잘 지켜주셔야 재검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접수 시 번호표와 함께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접수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의료진과 직원들은 우리 입장에서 환자의 질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질환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내가 환자라면 이란 타이틀로 성심을 다해 진료를 보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함께 건강 건협 메디체크 뉴스 본부 소식 본부 서울 경인지역 광고 연합 동아리 오네드와 업무 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는 4월 24일 월요일 본회에서 서울 경인지역 대학생 광고연합 동아리 오네드와 건협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건협 장국진 전략사업본부장, 오네드 29기 김현수 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건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MZ세대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오네드 소속 대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의 실현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2023년 정부청사 건강지원센터 담당자 교육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4월 27일 목요일 공무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서울, 세종, 대전, 대구, 광주청사 건강지원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023년 건강지원센터 운영 방향과 만성질환 영양상담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각 청사별 특색 사업 발표를 통해 다양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건강관리협회 키뮤 스튜디오 발달장애인 일러스트 공모전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소셜벤처 키뮤 스튜디오와 함께 2023 발달 장애인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 주제는 신속하고 빠른 예방을 상징하는 토끼와 꼼꼼하고 정확한 검진을 뜻하는 거북이로 4월 21일 금요일에서 5월 21일 일요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 선정 작품은 이후 키뮤의 전문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건강을 테마로 하는 특별한 작품으로 거듭나며 이후 장애 예술인과 함께하는 베리어 프리 전시회에서 선보여질 예정이다. 협회 홍보 서포터즈 캠페인 최종 보고회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5월 12일 금요일 본회 추담홀에서 협회 홍보 서포터즈 캠페인 최종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서울 경인지역 대학생 광고연합동아리, 오네드 소속 5개 팀이 협회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 보고회 심사에 따른 시상은 5월 23일에 진행됐으며 우수한 제안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협회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메디체크 지부 소식. 서울 서부 141촌 연다산 1리 모판 나르기 봉사활동. 서울 서부지부는 4월 20일 목요일 건엽 사랑 어머니 봉사단과 함께 파주시 연다산 1리 141촌 모판 나르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농번기에 농가의 일손을 도와주고자 방문하여 모판 나르기 및 주변 마을 환경 정화 활동을 하였다. 앞으로도 서울 서부지부는 자매 결연 마을인 연다산 1리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농촌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동부 제15회 효 큰 잔치에서 건강 캠페인 실시. 서울 동부지부는 5월 8일 월요일 영안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제15회 효 큰 잔치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뇌파 맥파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과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앞으로도 서울 동부지부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 강남 2023 메디체크 제2회 회장배 전국 시니어 탁구대회 성료. 서울 강남지부는 4월 29일 토요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2023 메디체크 제2회 회장배 전국 시니어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생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탁구를 통해 시니어들의 건강 유지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서울 강남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부산 동부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건강 캠페인 진행. 부산 동부지부는 4월 26일 수요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진행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부산 동부지부는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체험센터를 운영하여 개인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질환별 예방정보를 제공하였다. 부산 서부 강서구 강동동 득천마을과 141촌 자매결연. 부산 서부지부는 5월 11일 목요일 강서구 강동동 득천마을과 14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과 협회가 상생하는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부산 서부지부는 농촌의 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 마을 내 취약계층 지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농촌과 소통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공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 어린이날 맞이 네임데이 행사 및 건강 캠페인.
대구지부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경북지부와 함께 5월 3일 수요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취약계층 지역 아동 청소년을 초청하여 프로야구 경기 관람 및 사회공헌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또한 메디체크 건강체험터를 운영하여 뇌파 맥파 스트레스 측정을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인천 어린이날 맞이 후원금 전달. 인천지부는 5월 3일 수요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영종도 관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인천 보람의 아동센터를 찾아가 이웃사랑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아동센터는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임시보호시설로 후원금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가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울산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 무료급식소 배식봉사 활동 실시. 울산지부 직원과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은 4월 27일 목요일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바퍼를 방문하여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직접 자리로 식사를 가져다 드리고 배식 후 설거지와 뒷정리, 청소 등을 진행했다. 울산지부는 앞으로도 매월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여 정기적인 배식 봉사와 물품 지원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경기지부는 5월 2일 화요일 경기혈액원과 함께 경기지부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혈액 보유량 감소로 인한 수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지부 직원들은 매년 다회에 걸쳐 헌혈에 동참하여 생명 나눔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다. 강원 온정 나눔 세탁 봉사 실시. 강원지부는 5월 11일 수요일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온정나눔 이동 세탁 차량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활동은 지역 어르신들의 이불을 세탁, 건조한 후 전달해드리며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근황을 살피는 봉사활동이다. 강원도 지부는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세탁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충북 세종 오송읍 농가 봉사활동 실시. 충북 세종지부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과 직원들은 4월 28일 금요일 오송읍 호계리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일손이 부족한 오이 재배 농가에서 오이가 잘 자랄 수 있게 잎사귀 따기를 하였고 100m에 달하는 길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을 작업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앞으로도 충북 세종지부는 농번기에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을 찾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 충남 노 엑싯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동참. 대전 충남지부 문원주 본부장이 5월 10일 수요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싯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서철모 서구청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다. 문원주 본부장은 우리 생활 깊숙이 근접한 마약의 경각심을 갖고 사회에서 모두 힘을 합쳐 뿌리 뽑자라고 말했으며 빠른 확산을 위해 황희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 지사장을 다음 주자로 지명했다. 전북 141촌 결연마을 플로깅 봉사활동 전개. 전북지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수요일 전주 연화마을에서 플로깅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전주 연화마을은 전북지부와 2011년 141촌 자매 결연을 맺어 12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곳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선물하고자 마을 내부와 인근 공원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였다. 광주 전남 열린마음상담센터 희망손짓 건강 캠페인 실시. 광주 전남지부는 4월 20일 목요일 광주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쌍촌동 쌍악 어린이공원에서 열린마음상담센터 희망손짓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체성분 검사와 혈관 노화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경북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 어르신 효 경로잔치 중식 배식 봉사 경북지부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과 직원 봉사단은 5월 8일 월요일 고령군 쌍림면 청년의 주관 쌍쌍악 음악회 어르신 효 경로잔치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은 쌍림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음식 배식 및 뒷정리 등을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경남 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경남지부는 5월 2일 화요일 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 홍보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연합회 회원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남지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제주시 농협조합장배 그라운드 골프 앤 파크 골프대회 건강 캠페인 실시 제주지부는 5월 3일 수요일 제주시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주시 농협조합장배 그라운드 골프 앤 파크 골프대회에 참여하여 제주시 농협조합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뇌파, 맥파 스트레스 검사, 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 상담을 실시하여 소홀해질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제주지부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함께 건강 건협 독자와 함께 5월호를 읽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기사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10대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잠을 줄이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만큼 남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요즘은 지금까지 줄였던 잠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수면을 간과했던 것을 통감했습니다. 이제 30대가 시작되는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잠에 더 많이 신경 쓰고 나 스스로를 아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기사를 제공해 주신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강수현, 강원도 춘천시 도전 건강결심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얼마 전 몸이 아프고 마음도 심하게 앓았는데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하던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네요. 마음이란 녀석이 가만히 있다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존재감을 드러낼 때 토닥토닥 해줘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느껴본 것이기에 이 내용이 더 와닿았네요. 일항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오빠가 우울증으로 고생한 걸 본 저는 막연히 우울증이 무섭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에 대해서 알아볼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우울증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어요. 거기다 자가진단 테스트까지 있어서 저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울증 기사는 몇 번 더 읽어볼 예정입니다. 장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강한 밥상 기사가 좋았습니다. 고기는 되도록이면 적게 먹고 식이섬유가 많고 소화가 잘 되는 야채 위주로 먹고 있는데 저한테 딱 맞는 제철 음식 레시피가 소개되니 너무 좋네요. 취나물과 아삭한 양배추의 조화, 취나물 고기 양배추 마리밥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따라 만들어 보려고요. 김유정, 울산광역시 중구 6월호 독자 퀴즈 땡땡땡땡은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거나 과다한 활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것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18에서 19페이지 참고 참여 방법
웹진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기간 2023년 6월 5일 월요일에서 6월 18일 일요일까지